늙은 할망구 구슬리는 건 일도 아니니까 걱정 마 엄마.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조롱 섞인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아버님이 남긴 땅이랑 예금도 내 거나 다름없다니까. 불과 몇 시간 전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흐느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며느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혜자라고 해요. 올해로 72살이 되었어요. 정말 참담하고 피눈물 나는 일을 겪었는데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40년을 그림자처럼 함께한 남편이 제 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르던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무거운 향 냄새, 그 매캐함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차례로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며느리 유진이가 내 옆에 앉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빨간 눈동자와 부은 눈꺼풀을 보니 정말 많이 운 것 같았어요. 고맙다, 유진아. 저는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형수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남편의 대학 후배인 재혁이 다가와 제 앞에 깊숙이 머리를 숙였어요. 예순이 훌쩍 넘은 재혁은 남편이 형제처럼 아끼던 동생이었어요. 재혁 씨, 고마워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재혁 씨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형님도 그러셨군요. 저도 형님 덕에 젊은 시절을 버텼는데. 재혁이 민수의 영정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형님이 말씀은 따로 없으셨지만 얼마 전부터 얼굴에 근심이 많으셨어요. 혹시 댁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던 유진이 고개를 돌려 재혁을 쳐다보며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 그건 아마 회사 일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 아버님께서 퇴직하신 후에도 계속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몇 년 전에 은퇴했는데 무슨 회사 일 얘기인지 모르겠더군요. 재혁도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형님이 은퇴하신 지 꽤 돼서. 재혁 씨,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얼른 식사부터 하셔요. 저는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재혁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상속이나 법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변호사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변호사셨어요? 실례지만 주로 어떤 분야를 맡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금 전까지 울먹이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마치 거래라도 트려는 사람처럼 또렷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유진아,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제가 유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여전히 재혁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더욱 붐볐고 아들 내외와 저는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산이나 상속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유진이는 어김없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형수님, 형님이 남기신 부동산이 꽤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남편의 먼 친척 동생이 대뜸 물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유진이 어느새 우리 대화에 끼어들어 상냥하게 말하더군요. 숙부님,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허허, 역시 우리 유진이가 속이 깊어.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었어. 친지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정리를 왜 자기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느덧 해가 지고 마지막 조문객까지 돌아가자 텅 빈 장례식장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유진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정말 힘든 하루였네요. 그런데 그 한숨 소리가 슬픔 때문이 아니라 피곤함 때문인 것 같았어요. 마치 하루 종일 연기를 하느라 지친 사람 같았달까요?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무거운 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온종일 슬픔을 누르고 조문객을 맞으려니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서 들어가서 좀 쉬세요. 유진이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제 등을 떠밀어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남편이 늘 앉던 안락의자를 보자마자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그 자리가 이렇게 사무치게 허전할 줄은 몰랐네요. 여보, 나를 두고 정말 왜 이렇게 훌쩍 가버렸어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그때였습니다. 닫힌 유진의 방문 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처음에는 혼잣말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엄마, 나 유진이야. 분명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타는 목을 축이러 부엌에 갔다가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의 목소리가 어딘지 이상했어요. 슬픔에 잠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응, 장례식은 잘 끝났어. 와, 근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왔는지 몰라. 오히려 잔뜩 신이 나서 제잘거리는 것 같았달까요? 저는 찬물을 따르려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시작이라니요. 대체 무슨 시작을 말하는 걸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유진의 말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엄마도 깜짝 놀랄걸.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룬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숨을 죽인 채 홀린 듯이 유진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당장 알려진 부동산만 해도 몇 채인 것 같아. 분명 은행에 숨겨둔 뭉칫돈도 상당할 거고. 유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 어깨를 감싸며 함께 눈물 흘리던 모습은 악어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어머님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약하시잖아.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다 관리하시겠어? 당연히 아들인 우리 오빠랑 내가 맡아야지.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약하다니요. 저는 동네에서 건강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일단은 어머님 마음부터 확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계획이라니요. 남편의 장례를 치른 그날 밤에 이런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응, 알았어. 너무 서두르면 의심받으니까 내가 알아서 천천히 할게.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 황급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잠시 후 유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유진의 얼굴에는 다시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런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아버님 생각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유진이 제 옆에 앉으며 능숙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통화를 엿들은 제게 그 말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들렸는지 유진은 모를 겁니다. 그럼요, 어머님. 저희가 앞으로 잘 모실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유진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오히려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 쓰시던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 같은 건 어디에 두셨는지 아세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재산부터 챙기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유진아,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자꾸나.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다. 아, 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마음이 급했나 봐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실망과 조급함으로 번뜩이는 그 날카로운 눈빛을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애써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유진이 잠시 정신이 나가 헛소리를 한 걸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차디찬 눈빛과 탐욕스러운 목소리만큼은 절대 착각일 리가 없었죠. 다음 날 저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남편이 입던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뭐하고 계세요?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온 유진이 물었어요. 오늘따라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화려했습니다. 상복을 벗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리 화사하게 꾸민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시아버지 옷 정리하고 있다. 아이고, 저를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어머님. 유진이 제 옆에 살포시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한결 상냥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아버님이 저희를 위해 남겨두신 것들이 있을 텐데 함께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참은 것만 해도 용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시아버지가 땅에 묻힌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어머님, 오해는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곧 세무서에서도 연락이 올 테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진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세무서? 우리가 세무서에 불려갈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니? 어머님도 참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요즘 상속세법이 얼마나 깐깐한데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산 다 뺏기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유진의 말투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하는 척 조심스럽게 운을 떼더니 이제는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유진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다. 어머님 혼자서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히 세무 문제로 고생하시기 전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합리적인 해결이라니요. 그 말이 뜻하는 게 뭔지 저는 뻔히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모든 재산을 자기들 손아귀에 넣겠다는 소리겠죠. 남편과 40년을 피땀 흘려 지켜온 모든 것을 저렇게 날로 삼키려 드는 것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래, 세무 문제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이 집부터 팔아버리면 되겠네. 제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랑 내가 정성껏 가꾼 이 집이 너희한테 넘어가서 더럽혀질 바에야 차라리 내 손으로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저는 곧장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가 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또렷하게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거기 김 사장님 계시죠?
네, 저 옥수동 사는 조혜자입니다. 유진이는 제 등 뒤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을 좀 급매로 내놓으려고요. 네, 맞아요. 최대한 빨리 좀 팔아주세요. 어머님, 제발, 제발 전화 끊으세요. 네. 유진이 제 팔에 매달리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김 사장님, 시세보다 값을 확 낮춰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빨리만 처리해 주세요. 네. 내일 바로 오시겠다고요? 그럼요, 좋죠. 제가 전화를 끊자 유진이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미치셨어요? 저희도 이 집에 엄연히 권리가 있다고요. 권리? 내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거냐? 제가 차가운 눈으로 유진을 쏘아봤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몇 년을 살았는데요. 그리고 아버님도 예전에 저희한테 물려준다고 하셨어요. 그래, 말 나왔으니 얘기해보마. 장례 치르고 온 날, 내 입으로 직접 짓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네. 유진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어요. 네가 내 엄마한테 전화해서 한 말, 내가 다 들었다는 소리다.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숨겨놓은 돈이 얼만지 알면 깜짝 놀랄 거라고 했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도 했고, 그게 아니라 나한테 잘 보여서 환심부터 사는 게 계획이라고도 했지. 유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너한테 내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을 넘겨주라고? 차라리 전부 없애버리는 게 낫지.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의 친정어머니가 기세등등하게 들어섰어요. 엄마, 큰일 났어. 유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친정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이 집을 팔겠대. 유진 엄마가 도끼 오른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50살간 넘은 유진이 엄마는 평소에도 무례하기 짝이 없었지만 오늘은 더욱 기가 막혔어요. 사부인,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애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겠다니요?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안 사돈이 왜 나서서 소란입니까? 저는 유진의 친정 엄마를 똑바로 마주보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 치른 날 밤에 앉아서 유산 계산이나 하는 걸 며느리라고 둘 수는 없지 않나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자식된 도리로서 미리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돈 타령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요? 유진 엄마는 조금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부인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부 가로채겠다는 거겠지. 방 안의 순간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엄마 등 뒤에 숨어 여전히 훌쩍이고 있었고 유진의 엄마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씩씩거렸어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생각 끝났어. 내일 부동산 사장이 올 거다. 다음 날 부동산 사장이 다녀간 후 집안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유진이와 그 친정엄마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어요. 그동안 제 앞에서 보였던 상냥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유진이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어요.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것처럼 울먹이던 목소리는 간데없이 살벌한 협박조로 변해 있더군요. 좋아요. 그렇게 나온다면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제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유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고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유진이 바득바득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 도끼 오른 모습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옆에 서 있던 유진의 엄마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사부인, 우리 유진이가 이 집에서 시집살이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빈손으로 내쫓으시겠다는 겁니까? 누가 쫓아낸다고 했나요? 집을 판다고 했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두 모녀가 번갈아 가며 저를 몰아세우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재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형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연락도 안 드리고 와서 죄송합니다. 재혁 씨, 어서 와요. 마침 잘 왔어요. 제가 재혁을 안으로 들이자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유진과 그 엄마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눈에서는 불을 뿜고 있더군요. 제가 혹시 방해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어서 들어와서 앉아요. 저는 재혁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유진과 그 엄마는 재혁에게 눈인사 한번 건네지 않고 불만 가득한 얼굴로 쏘아보기만 했습니다.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재혁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요? 혹시라도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형수님을 꼭 좀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 약한 소리 한 번 안 하던 남편이 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은밀히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언장이요? 금시초문인데요. 그런 건 없었어요. 며느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재혁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그거야 아버님께서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형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재혁의 단호한 말에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혁 씨, 잠깐 저하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재혁과 함께 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재혁 씨, 사실은 저도 유진이가 아무래도 이상해요. 제가 큰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형수님, 남편 장례 치른 그날 밤에요. 유진이가 친정 어미한테 전화해서는 죽은 시아비가 숨겨놓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랄 거라고 하더군요. 제 말을 듣는 재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자기에겐 다 계획이 있다면서 일단 내 마음부터 얻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수님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군요. 재혁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형님의 죽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재혁의 조심스러운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재혁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형님은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라니요. 저 역시 남편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았고 혈압 한 번 높은 적 없던 건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혁 씨,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형수님. 형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며칠 후 재혁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사설업체를 통해 유진 씨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뭐라도 나온 게 있어요? 각오 단단히 하고 들으셔야 할 겁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재혁이 펼친 서류의 첫 장부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유진 씨의 외도 증거입니다. 아드님과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유진이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이건 채무 관계입니다. 유진 씨가 몰래 사채까지 끌어다 썼더군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확인된 것만 총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눈앞이 아찔해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재혁이 마지막 서류를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유진 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체불명의 화학약품을 구매한 기록입니다. 화학약품이라니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입니다.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 건가요? 네. 카드 결제 기록과 배송지 주소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보며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재혁 씨, 이걸로 뭘 할 수 있죠?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외도와 빚 문제는 확실하지만 형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혹시 형님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너무 슬퍼서. 형님의 휴대폰에 뭔가 기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자나 메모 같은 거요. 그런 게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형님 같은 분이라면 중요한 일들을 기록해 두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에 꼼꼼했던 남편, 정말 어딘가에 기록을 해두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혁과 헤어지고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큰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의 빈자리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유품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했죠. 남편의 서재 문을 열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손때 묻은 휴대폰과 노트북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혹시 유진이 먼저 손을 썼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건드린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화면이 켜졌죠.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확인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평소 휴대폰 메모장을 일기처럼 쓴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 앱을 눌렀어요. 날짜별로 빼곡하게 정리된 메모 목록이 나타났고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의 날짜부터 차례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메모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멎었습니다. 유진이가 끓여준 쌍화차에서 이상한 쓴맛이 난다.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었다는데 마시고 나면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멍하다. 나를 위하는 며느리의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고 곤란하다. 유진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은근히 내 재산 규모를 묻는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둘러댔더니 뒤돌아서는 얼굴이 싸늘하게 굳는다. 요즘 들어 유진이의 눈빛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 유진이가 낯선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빚독촉을 받는 것 같았다.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양반. 저한테는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서만 속을 끓이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어느 틈에 들어왔는지 유진이 귀신처럼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휴대폰 좀 보고 있었다. 아, 그러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진아, 너하고 할 얘기가 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쥔 채 유진을 똑바로 마주 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바람 피우는 거 맞니? 유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필사적으로 변명하더군요. 어머님, 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럼 이건 뭔데? 네가 낯선 놈이랑 팔짱 끼고 호텔 들어가는 사진까지 다 있는데? 그건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유진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 앞으로 된 빚은 뭔데?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게 5천만 원이 넘는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제 뒷조사 하셨어요? 뒷조사? 아니, 대놓고 조사했다. 유진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한테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돈, 제가 벌어서 다 갚을 수 있다고요. 무슨 수로? 죽은 내 남편 유산으로?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유진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거냐?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유진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네가 끓여준 차를 마실 때마다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멍해진다잖아. 유진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너 시아버지 찻잔에 뭔가를 탔지? 어머님, 지금 제가 아버님을 죽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진이 경악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공포를 저는 똑똑히 읽을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유진의 친정엄마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지금 내 딸한테 살인자라고 누명을 씌우는 거야? 유진 엄마가 악을 쓰며 거실로 들어섰고 유진은 옳다구나 싶어 엄마 뒤로 숨으며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나보고 아버님을 죽였대. 뭐라고? 사부인,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유진의 엄마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습니다. 누명을 씌우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죠.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여자에게 던지듯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당신 딸이 끓여준 차에서 쓴맛이 났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진의 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 이러세요? 차 맛이 좀 쓰다고 유진이가 사돈 양반을 죽였다는 증거가 돼요? 그럼 멀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겠어?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유진이 제 엄마 등 뒤에서 더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한두 가지여야 말이지. 그럼 확실한 증거를 대보세요. 제가 아버님 찻잔에 뭔가를 탔다는 명백한 증거 말이에요. 유진이 어느새 울음을 뚝 그치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어요. 증거는 곧 나올 거야. 그게 언제인데요? 경찰에서 부검이라도 다시 한대요. 유진이 점점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 아니죠. 유진 엄마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정황이 유진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지만 유진의 말대로 손에 쥔 결정적 증거는 아직 없었어요. 유진아, 내가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 정말 내 아버님께 아무 짓도 안 했니? 유진이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섭섭해요. 저도 아버님을 제 친아버지처럼 사랑했다고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유진이와 친정 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있던 기록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전 결심을 굳히고 남편이 구급차에 실려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응급실로 실려와서 돌아가신 김민수 환자 보호자입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나를 기억하는 듯 했어요. 아, 어머님. 그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간호사님, 혹시 그때 남편 혈액 검사한 것 중에 아직 남은 게 있을까요? 혈액 검사요? 왜 그러시는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이상한 증상을 보였거든요. 어떤 차를 마시고 나서 쓰러졌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독성 물질 때문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잠깐만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문의해 볼게요. 잠시 후 응급의학과 의사가 나타났어요. 김민수 환자 보호자시죠? 독성 검사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남편이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였거든요. 어떤 증상이었나요? 차를 마시고 나서 메스껍다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졌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혈액 샘플이 아직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밀 독성 검사를 의뢰해 보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긴급으로 처리하면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틀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혁 씨에게도 연락해서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환자분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저는 현기증이 날 뻔했어요. 어떤 독성 물질인가요? 시아나칼륨이라는 청산가리가 소량 검출됐습니다. 이 물질은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청산가리요? 진짜 유진이가 제 남편을 죽인 게 확실했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재혁 씨, 이제 확실해졌어요. 유진이가 정말로. 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재혁 씨가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2입니까? 살인 사건 신고하려고 합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병원으로 왔어요.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용의자를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럼 함께 가시겠어요? 저는 재혁 씨와 함께 경찰차를 따라 유진이네 집으로 갔어요. 강유진 씨죠? 경찰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던 유진이가 깜짝 놀라며 빨래 집게를 떨어뜨렸어요. 경찰이요? 왜요? 시아버님 사망 건과 관련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유진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일단 서에 가서 이야기하시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유진이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단호했어요. 김민수 씨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시아나칼륨이요. 유진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런 게 어떻게? 일단 조사가 필요합니다. 같이 가시죠. 경찰이 유진이를 데려가려고 할 때 유진이의 친정어머니가 뛰어나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을 왜 데려가려고 해요?
부인, 진정하세요.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조사는 무슨 조사? 증거도 없으면서. 부인, 증거는 충분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때 재혁 씨가 추가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유진 씨가 인터넷으로 시아나칼륨을 주문한 기록이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문했습니다. 유진이가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강유진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유진이가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도와줘요. 친정 어머니가 경찰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제지당했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렇게 해결되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아니까요. 유진이가 사라진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유진이 차가운 유치장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결정적 증거로 추가 제출하면서 유진의 모든 거짓말은 힘을 잃었죠. 재판 준비를 위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는 증인으로서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그 험난한 길을 재혁이 늘 묵묵히 함께해 주었어요. 형수님, 오늘은 경찰에서 무엇을 묻는다고 합니까? 유진이의 평소 행실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오늘은 용의자 유진의 평소 행동에 대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형사님.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강유진 씨가 자주 차를 끓여줬다고 했죠? 맞아요. 남편이 건강을 살뜰히 챙겨주는 며느리라고 동네방네 어찌나 자랑을 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제 대답을 듣던 형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님, 수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강유진 씨 휴대폰에서 복원해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요? 네, 공범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지요. 형사가 내민 종이 위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대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계획은 순조로워. 오늘도 그 영감탱이 내가 주는 차를 아무 의심 없이 다 마시더라. 너무 티나게 많이 넣지는 마. 그러다 병원이라도 실려가면 모든 게 끝장이야. 걱정 마.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집도 저 영감의 돈도 전부 내 차지가 될 테니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만 바라보던 순진한 며느리가 등 뒤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칼을 갈고 있었다니요. 이 대화를 나눈 공범이라는 자는 누구인가요? 유진의 내연남입니다. 그놈은 잡혔나요? 네, 어제부로 체포하여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형사에게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강유진 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자백이라니요? 공범이 먼저 모든 죄를 실토하자 유진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저는 재혁과 함께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제 입으로 직접 실토하는 죄를 확인해야만 남편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았어요. 조사실에서 녹화한 영상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할 겁니다. 화면에 나타난 유진은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몰골이었죠. 네, 맞아요. 전부 제가 했습니다. 유진이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체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빚도 너무 많았고 내연남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아버님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겁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아프게만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병원비며 간병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릴 생각이었는데, 하지만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독성이 훨씬 강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화면을 보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진을 친딸처럼 믿고 의지했는데 그 믿음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한 죽음이라니요.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던가요? 형사의 마지막 질문에 유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드린 독이 든 차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드시고는 유진아, 늘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에 화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형수님,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재혁이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재혁 씨, 들었어요? 우리 양반이 얼마나 바보같이 착했는지 들었냐고요. 자기를 죽이는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했답니다. 영상 속에서 유진의 자백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처음엔 저를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집을 금매로 내놓으셨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 당황했습니까?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으니까요. 집도 유산도 전부 다 놓치게 될까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필사적으로 범행을 부인했던 거군요. 네, 어떻게든 시간만 벌면 모든 걸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사 영상이 끝나자 형사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유진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공범과의 계획, 독극물 구입 경로, 투약 과정까지 전부 인정했습니다. 재판은 언제쯤 시작될까요?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증거가 명백하니 저런 악마 같은 것들은 법정 최고형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과 남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재혁 씨, 우리 남편 정말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요. 형수님, 이제 형님께서도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억울함이 풀렸으니 이제는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남편도 이제는 마음 놓고 쉴 수 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악마 같은 유진이가 전부 자백했어요.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선량했는지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게 됐다고요.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시원한 바람이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이제 괜찮다고 그만하면 되었다고 저를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무런 악몽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차갑고 묵직한 공기가 제 숨통을 조여왔어요. 재혁이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으며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형수님,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입니다. 고마워요, 재혁 씨. 재혁 씨가 아니었다면
저 혼자서는 여기까지 절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차디찬 피고인석에는 유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새 10년은 늙어버린 듯 깡마르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강유진에 대한 존속살해죄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유진은 내연남과 공모하여 시아버지 인고 김민수에게 청산가리를 장기간에 걸쳐 음독시켜 살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오로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법의 이름으로 가장 엄중한 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곧이어 유진의 변호사가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 아닌 우발적으로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시아버지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조금 아프게만 하려던 것이 그만. 그때 검사가 변호사의 말을 자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발적이라고요? 독극물을 사전에 구입하고 수일에 걸쳐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투약한 것이 어찌 우발적일 수 있단 말입니까? 피고인이 내연남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그 영감탱이가 죽어야 모든 게 끝난다는 내용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검사의 서슬 퍼런 외침에 법정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곧이어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고 가장 먼저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증인 조혜자,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증인은 피해자의 아내 되시는 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이 아는 피고인의 평소 모습에 대해 솔직하게 증언해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는 제 남편의 장례식 날 밤에도 유산을 탐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제 뒤에서는 친정엄마와 통화하며 죽은 사람의 재산을 나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아버지가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인지 알면 깜짝 놀랄 거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잘 보여서 환심부터 사야 한다는 말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편의 휴대폰에는 유진이가 주는 차를 마실 때마다 맛이 쓰고 속이 울렁거린다는 기록이 유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피고인석에 앉은 유진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자기를 죽이는 며느리가 주는 독차를 마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고맙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격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을 돈 몇 푼 때문에 벌레만도 못하게 죽인 저 살인자를 저는 절대로 죽어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연남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유진이 먼저 유산을 가로채자고 제안했으며 독극물도 유진이 시켜서 구한 것이라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마지막으로 유진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악어의 눈물을 짜내며 말했지만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강유진은 시아버지를 독살한 혐의가 모든 증거와 증언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다.
이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이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바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강유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의 침묵을 갈랐습니다. 유진이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듯 쓰러지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된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악마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제 곁으로 남편이 돌아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형수님, 이제 형님도 하늘에서 편히 웃으실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 양반도 이제는 정말 편히 쉴 수 있겠죠? 마음 한구석에 뻥 뚫린 구멍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 역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형수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역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재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형님이 새로 작성하신 유언장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1시간 후 재혁 씨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봉투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만나셨거든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형수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재혁 씨, 혼자 보고 싶어요. 네, 그러세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재혁 씨가 나간 후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유언장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먼저 확인했어요. 유언장. 나 김민수는 정신이 건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을 아내 조혜자에게 남긴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은 아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아들 김영우, 며느리 강유진에게는 어떤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다음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정말 미안해. 여보를 혼자 두고 가서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혹시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식들도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고 당신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다시 써두는 거야. 여보, 내가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 만약에 내가 먼저 가게 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여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 사랑해. 고마웠어. 영원히 여보 곁에 있을 남편 민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줬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끝까지 날 생각해줘서.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재혁 씨가 다시 들어왔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재혁 씨, 고마워요. 남편이 이런 편지를 남겨뒀네요. 형님답네요. 마지막까지 형수님을 생각하셨어요. 남편이 유진이를 조금 의심은 했지만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형님이 너무 선량하셨어요. 사람을 의심하는 걸 못하셨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느꼈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 역시 남편 말이 맞아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어요. 형님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유진이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이 이제야 치유되는 것 같아요. 남편의 편지는 나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어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여보, 당신의 사랑으로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받고 일주일 후 드디어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금매로 내놓았던 집이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추억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사 준비는 다 하셨어요? 아들이 일찍 와서 짐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구속된 후 아들과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응, 거의 다 했어. 고마워. 어머니,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아들이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포장하며 말했어요. 저도 유진이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진이 행동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너도 눈치챘구나. 네, 갑자기 돈 얘기만 하고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보였거든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유진이가 너무 교묘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집을 금매로 내놓으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왜 그러시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정말 영리한 판단이셨더라고요. 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유진이가 저한테도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나이 드시니까 관리하기 힘드실 거라고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처음엔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시고 정정하신데 왜 그런 말을 하나 싶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솔직한 말이 고마웠어요. 아들아,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네,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사 차량이 도착했고 우리는 짐을 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았던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어머니, 이 그릇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유진이가 쓰던 그릇들을 가리켰어요. 그런 건 버려. 새 집에서는 새 물건들로 시작할 거야. 네, 알겠어요. 남편이 즐겨 쓰던 안락 의자와 책상은 새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비록 남편은 없지만 그 물건들을 보면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새 집에 도착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무엇보다 유진이와의 나쁜 기억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게 좋았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햇볕도 잘 들고.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아들과 함께 짐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들아, 그동안 유진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어?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제가 어머니와 가까워지는 걸 질투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줄 몰랐네.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가정 불화가 생길까봐 참았어요. 아들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자. 네,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저녁 무렵 짐 정리가 끝났어요. 아들이 치킨을 사와서 함께 첫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새 집에서의 첫 식사네요. 그러게.
기분이 새로워. 어머니, 앞으로 뭐하고 지내실 거예요?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어. 일단 적응부터 해야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많이 한다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 그것도 좋겠네. 아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유진이 때문에 생긴 가족 간의 벽이 사라지고 다시 따뜻한 모자 관계를 회복한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새 집에서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에 왔어. 어때? 마음에 들어?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 아들이랑도 다시 가까워졌고,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웃들, 새로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라 잠이 잘 오지 않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당신이 편지에서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볼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유진이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나와 비슷한 연배로 이사 온 첫날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래층 경로당에서 요가 수업이 있거든요. 혜자 씨도 함께 할래요? 요가요? 저같이 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뭔 소리예요. 우리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순자 할머니의 권유로 저는 처음으로 경로당에 가봤어요. 거기서 이웃 할머니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어서 오세요. 혜자 씨라고 하시지? 우리랑 나이 비슷하시네. 할머니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금세 어색함이 사라졌어요. 요가 수업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자 씨, 혼자 사시나요? 네, 남편이 몇 달 전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순자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도 작년에 남편을 보냈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할머니들과 어울리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요? 네, 혼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모두들 각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혜자 씨, 내일 우리 같이 텃밭 가꾸러 갈래요? 텃밭이요? 네, 아파트 옥상에 작은 텃밭이 있어요. 거기서 상추, 깻잎 같은 것들 키우고 있거든요.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작은 화분에 상추 씨를 심고 물을 주면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습니다. 혜자 씨,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처음 해보는 건데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일주일에 3번씩 경로당에 나가면서 친구들이 생겼어요. 순자 할머니, 영희 할머니, 점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혁 씨가 새 집에 찾아왔어요. 형수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정말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편안해 보이세요. 재혁 씨 말이 맞았어요. 유진이와의 악몽에서 벗어나니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인데 정말 좋으세요. 그거 잘 됐네요. 혼자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잖아요. 맞아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마음도 즐거워요. 재혁 씨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도 하늘에서 보시면 흐뭇해 하실 거예요. 재혁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형수님이 워낙 강하신 분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들도 자주 찾아왔어요. 유진이가 없어진 후 아들과 저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새로운 취미도 생기시고 친구들도 사귀시고 보기 좋아요. 네가 자주 와줘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 저녁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했어요.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날씨도 선선해졌습니다. 혜자 씨, 다음 주에 경로당에서 노래교실 한다는데 같이 해요. 노래교실이요? 네, 옛날 가요도 부르고 트로트도 부르고 재미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길고 지루했는데 이제는 할 일들이 많아서 바빠졌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상추가 제법 자랐어요. 직접 기른 채소를 따서 먹는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여보 봐. 내가 직접 키운 상추야. 맛있지?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요즘 정말 재미있게 살고 있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당신이 편지에서 바라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진이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지금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차분했어요. 작년 이맘때의 혼란스럽고 절망적이었던 기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같이 아버지 성묘 가요. 아들이 일찍 와서 함께 갈 준비를 했어요. 우리는 꽃과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해서 묘소로 향했습니다. 엄마, 1년 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뭐가 그렇게 변했는데? 표정도 밝아지셨고 활기도 넘치세요. 새로운 친구들 얘기할 때 정말 즐거워하시잖아요. 차 안에서 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 1년을 돌이켜봤어요. 유진이의 배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 재판,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한 해였습니다. 묘소에 도착하니 남편의 묘비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미리 와서 정리해뒀나 봅니다. 여보 왔어. 저는 남편의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1년이 지났네. 정말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이 옆에서 조용히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렸어요.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묘소 주변에 새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란 것들인데 마치 남편이 보내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저는 남편에게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당신을 해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남겨준 편지와 유언장 덕분에 모든 게 잘 해결됐어요. 남편의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어요. 아들이랑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유진이가 없어지니까 우리 사이에 있던 벽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서 내 머리카락을 스쳐갔어요.
순자 할머니, 영희 할머니, 점순 할머니. 모두 좋은 분들이에요. 당신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텃밭에서 상추도 기르고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다녀요. 아들이 미소를 지으며 들고 있었어요. 재혁 씨도 자주 안부 물어봐요. 정말 고마운 친구죠. 당신이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묘비 앞에 앉아서 더 편안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편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묘소 근처에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꽃 주위를 맴돌았어요. 마치 남편의 영혼이 나비가 되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제 편히 쉬어요. 유진이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지만 진실이 모두 밝혀졌잖아요. 당신의 선량함도 모든 사람이 알게 됐고 정의도 실현됐어요. 아들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알잖아.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1년 동안 늘 가지고 다니던 그 편지였습니다. 여보, 이 편지가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힘들 때마다 읽어봤거든요. 그러면 용기가 생겼어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 남편의 사랑이 새삼 느껴졌어요. 당신과 함께한 40년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다시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게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가끔 꿈에도 나타나줘요. 아들과 함께 묘소를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 또 올게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아들이 마지막 인사를 올렸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봄꽃들이 만개한 거리가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더 좋은 소식 들고 성묘 가요. 그래, 그때까지 더 건강하게 잘 지내자. 집에 도착해서 남편 사진 앞에 성묘에서 가져온 꽃을 놓았어요. 여보, 오늘 당신한테 많은 얘기했지? 잘 들었어?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나서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고맙다고 말해주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정의도 실현됐고 이제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내일은 할머니들과 함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습니다. 평온하고 희망적인 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처음엔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서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된 건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 편지 덕분에 새로운 용기를 얻고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텃밭도 가꾸고 노래교실도 다니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하며 앞으로도 의미 있고 행복한 나날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